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독도의 공군기지 건설. 2. 미뤄도 못한 일 한국이 해냈다. 3. KF-21 양산 시작하자마자 주문태 폭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공군에서 재정비 움직임이 일어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미국 싱크탱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독도 공군기지 계획안을 제시를 실천에 옮기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이 제시한 독도 공군기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그 전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어. 전문가는 과거 위성사진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기지는 확장 공사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길어진 활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지난 8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 연구 프로그램 비욘드 패러렐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활주로였죠. 북한이 순천 공군기지 활주로를 300m 확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기지 주변에 새로 지어진 시설도 모습을 보이는 등 이례적일 정도로 공군기지 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SIS는 기존 기지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와는 별도로 신형 전투기를 순천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전투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져야 하는데요. CSIS는 순천기지에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출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본 것이죠. 순천 공군기지는 평양 방어를 맡고 있는 기지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신형인 미그-29 전투기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제55 비행연대가 주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2019년 무렵에는 KM-25 초대형 방사포를 이 부대에서 시험 발사하는 등 중요한 행사나 전략 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지의 변화는 북한이 향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들여올 것으로 예정된 신무기는 대체 어디에서 구입해 오는 것일까요? CSIS는 구입처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전투기 구입을 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 밖에도 의주 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트럭이 의주 비행장 근처로 몰린 위성 사진을 확보하는가 하면 원산 바닷가에 위치한 갈마 비행장 근처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짓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작스러운 북한의 공군기지 재정비 움직임은 북한을 주시하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군 병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공군 병력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F-35 부대들은 설사 중국 공군 병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군 병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착하며 강력한 화력을 추구하는 등 공군 병력 확충과 시설 재정비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군 병력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격 공격과는 별개로 전투기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상정, 한반도 타격을 위해 북한이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서울은 물론이고 주요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급작스러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미국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공군기지를 건설, 한국과 손을 잡아 최신 전투기를 상주시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죠.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군사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동해를 중심으로 군의 움직임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기습적인 상대 국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설사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한국은 재빠르게 공군 부대를 출격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전략 폭격기를 출격한 러시아의 도발은 한국에게 동해 전략기지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러시아는 투-95 전략 폭격기 2대를 출격, 한국 방공식별 구역 KADIG를 침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한미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6을 출격했지만 러시아는 빠르게 KADIG를 벗어나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독도 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울릉도-독도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한-1 공조를 원했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울릉도-독도 주변에 기지를 세우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최신 전투기를 이용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양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동해 주변에 상시 배치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CSIS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울릉도에 짓고 있는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항모나 전투기가 상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 건축물을 짓거나 해양 플로트 기술을 활용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한 군사시설을 짓는 것을 CSIS는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를 비롯해 주요 전략 자산을 운영하는 주일 미군은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운용을 위해 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CSIS의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독도의 주인을 한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독도 방어훈련에 일본이 보인 과민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작년 12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항주국장은 한국의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1986년부터 시행된 방어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시행한 훈련이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이 훈련이 잘못되었고 부당점거한 독도를 상대로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죠. 18년째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해결 상태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SIS가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상설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은 월권행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게 기지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항의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CSIS 보고서로 제시된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항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투정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독도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 한국이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단단한 수호기지를 짓길 바라며 공군기지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이고 함부로 한국을 침범하려는 외부의 적들을 퇴치할 수 있길 기원해보겠습니다. 한국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역사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드디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이뤄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실제 실용급 위성까지 분리를 완료하며 진정한 세계 7번째 우주강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 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세계 최초가 있다고 알려지며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주강국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검증해내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6시 24분 굉음과 함께 이륙을 시작한 누리호는 12단과 페어링 분리까지 마치며 순조롭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이번 발사의 목적인 실용급 위성을 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 위성 7기를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발사 923초까지 위성 8기를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발사 1138초 후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누리호 비행 종료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오후 7시 7분 누리호 발사 43분 뒤 남극 세종기지국에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 비콘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위성을 올려놓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위성의 현재 상태 진단 정보와 위성의 각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에 함께 탑재됐던 큐브 위성들도 잇따라 생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리호 3차 발사는 모든 위성 발사 임무에 최종 성공한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측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 MTC에서는 연달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까지 연이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은 우주 강국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공 브리핑에서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히며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한 팀으로 뭉쳐 일궈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용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발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3차 발사는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2차 발사가 누리호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용급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실전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사에 한국의 로켓 기술력을 공개 시연한 것입니다. 외신들에서도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난리가 났는데요. 드디어 한국의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루 전 기술적 문제로 취소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날 이뤄졌으며 실용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신속 타전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3단 누리호 발사체가 관측 임무 수행용 등 8개의 실용급 위성을 탑재하고 이륙했다며 이번 발사는 한국의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영내 우주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내다봤습니다. APTN 역시 한국이 자체 제작한 발사체를 이용해 실용급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며 작년에도 누리호에 위성을 탑재했으나 당시는 주로 성능 검증용 위성이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가 길이 47m, 건물 12층 높이라고 소개하며 프랑스의 발사체 아리아노보다는 좀 작지만 탑재체 용량은 누리호가 6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진정 7번째 국가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AFP 통신은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2023년까지 달에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 야심찬 우주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발사 생중계를 지켜보며
높이 날아라 누리, 우주로 가자 는 댓글을 남기는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신은 이번 발사 성공의 의미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짚어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이 군사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멋붙였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 로켓과 연료 부분, 재진입체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장거리 미사일 로켓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신에서 누리호 발사를 연일 타전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 원래 냉전 시대에 서로 경쟁적으로 우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발사체 기술은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전수해준 국가가 일본과 인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 땅에서 이 정도로 일군 건데 12년 만에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된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기간이 소요됐을 뿐더러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성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 이전이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사체 기술에 대한 왜곡이나 아니면 자체 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달 탐사 위성 다누리를 달 궤도에 보낼 정도로 기술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67위권의 인공위성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초의 위성 검증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선 지난 12차와 달리 실용급 위성 등 8기 주탑재 위성 1기, 큐브 위성 7기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 실용급 위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주탑재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영상 레이더 SAR 기술 국산화와 우주과학 연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전력 소모가 큰 SAR 임무를 위해 임무 수행 동안 태양빛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여명 마이너스 황혼 궤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가 지난번보다 2시간 정도 늦어진 저녁 6시 24분에 정확히 발사된 것도 이 궤도에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간 전후 30분 정도에만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은 SAR 기술 국산화가 임무입니다. SAR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되돌아온 신호를 수집, 지표 영상을 획득하는 전략 기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날씨 관측을 위해 개발한 도요셋 4기가 있습니다. 원래 도요셋은 러시아 소유주 로켓에 실려 작년 상반기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발사체를 찾지 못하다가 누리호 3차 발사 덕분에 이번에 국산 로켓에 실려 드디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도요셋은 우주 방사선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우주 날씨를 측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의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며 단일 위성보다 우주 날씨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편대 비행은 2기상의 위성이 상대거리와 궤도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로 보통 전투기 비행에서만 이런 비행이 보이곤 했었는데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편대 비행은 한국의 도요셋 위성이 세계 최초입니다. 위성 간격을 조절하며 앞뒤 또는 양옆으로 한 줄을 맞춰 날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문연은 4기 편대 비행을 통해 하나의 위성이 지니는 관측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성 한 기로 관측할 때보다 우주 날씨의 핵심 요소인 우주 플라스마 분포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측이 이뤄지면 우주 환경의 실시간 예보와 분석이 이뤄져 우주 쾌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나노 위성의 편대 비행을 적용함으로써 더 주목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천문연은 도요셋 4기 중 1기의 사출 성공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기존 임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 중소기업이 만든 큐브 위성 3기도 탑재됐습니다.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 위성 LUMIR-T는 우주 방사 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극심한 우주 방사능에서도 프로세서나 메모리 장치 등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저스텍 큐브 위성 JAC는 해상도 4M의 광학 카메라 탑재체와 자세 제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카이로 스페이스의 KSAT-3U는 한반도 지표면에 대한 편광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달 표면을 탐사하는 다누리의 편광 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또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위성이 임무를 마친 후 자동으로 궤도를 이달해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하게 하는 기술을 검증합니다. 한편 이번에 체계 종합기업으로도 선정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추가 발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용 차량 등으로 한국 방산업계 대표주자 중의 하나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의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제작에만 참여하다 이번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 발사 임무 통제 등 발사 운용에 처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 하지만 앞선 국가들과 격차가 아직 크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인프라 자체도 인력이나 산업 측면에서 똘똘 뭉쳐야만 세계적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하나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가격과 경쟁하기 위한 한국 최초의 상용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은 발사당 약 6,700만 달러 약 88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동한 우주사업본부장 부사장은 르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이내 스페이스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을 발사하겠다 라고 밝히며 로켓 발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발사 시스템 확보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우주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틈새 업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방산 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재 한국의 우주기술은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단 12년 만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 세계 7번째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잘 따름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불가능이 없는 나라 한국의 또 다른 우주 개발 신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그동안 200차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SA 레이더를 탑재한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시제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친 KF-21 보라매는 2026년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20여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의 인도네시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시제 5호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했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 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흉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 토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떼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꺼리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들을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 업체 PGG입니다. K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 방산기업 PGG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 2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의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형 주력 전투기인 F-16CD 블록 52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위상 배열 ASA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PL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5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피스텔스기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41,986달러, F-22는 무려 85,3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6,927달러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용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저고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환골탈태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6B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 능력에 비해 주물량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만 2030년은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의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500억 3영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돈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 엔지 정도인데 그리펜 엔지는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 엔지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5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산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 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JDAM 합통직격탄과 같은 정밀 유도 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급유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군수 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 훈련기 사업 ATT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UJTS 200대, 가상적기 사업 TSA 64대에서 FA-50 사양의 TF-50과 T-50어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자르 주지사, 프라보어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폴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 훨씬 여유있게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